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지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펼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교과서 30쪽, 32쪽까지입니다. 학습지도 펼치겠습니다. 학습지는요, 11, 12페이지입니다. 오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역사 중에서 이 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누구의 간섭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나라라는 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역사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수업을 열어보겠습니다. 뜬금없긴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안 됩니다. 네, 좋아하시면 안 되죠? 네, 이거의 이름이 뭔가요? 소주죠? 다음 질문이에요. 임금님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밥상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수라상이라 하죠.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중전 땡땡 이렇게 부르죠. 뒤에 들어갈 단어는요? 맞아요. 마마입니다. 뜬금없긴 하는데요. 소주, 수라상, 마마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탁주였습니다. 탁한 술, 바로 막걸리였는데요. 몽골의 침략을 받고 난 이후에 청주, 맑은 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라라는 말과 마마라는 말 역시 몽골의 어원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갑자기 몽골에 풍습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는요, 약 한 4, 50년 정도 몽골의 침략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공민왕은요, 고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사람의 이름이 독특해요. 바로 노국대장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국적은 원나라고요. 원나라 중에서도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원나라 황실과 결혼을 하는 사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려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1쪽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절반으로 나눠보세요 라고 하면요, 딱 1170년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무인들이 집권을 했었던 무신정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집권이라 했었죠? 네,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무신정권 시기였습니다. 한참 최씨 일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1231년부터 그리고 무신정권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누구의 침략을 받았어요? 맞아요. 바로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침략을 받았었죠? 네. 그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231년 누구의 침략이 있었다고요? 네, 몽골의 침략. 처음부터 몽골과 고려는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네, 원래 고려 위쪽에 있는 민족은 거란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같이 손을 잡고 고려를 몰아내게 돼요. 자, 그런데 몽골은요, 그 과정 속에서 고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너네들 공물 내놔라, 공여 바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리한 공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신이 와서 이러한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데요, 고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게 돼요. 빈손으로 이제 국경선을 넘어가던 몽골의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신이 국경선 근처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몽골은 고려가 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책임을 물어서 이걸 구실로 침략하게 됩니다. 약 40년, 50년 동안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게 돼요.
몽골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던 최강대국 몽골이었어요. 이 몽골의 침략을 접하게 되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최우라는 사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자? 싸우자라고요. 그래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어디로 바꿨는지 볼까요? 당시 지도인데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해전에 약할 것이라 판단하에 이곳으로 가게 돼요. 여기는 이 섬을 뭐라 불러요? 그쵸, 강화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다. 적어보겠습니다. 강화도 천도. 그러면서 오랫동안 항전할 것을 준비하게 되죠. 어, 지배층들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륙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성과도 가지게 돼요. 특히 가장 아래에서 차별을 받았던 하층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성 전투라는 전투, 그리고 충주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기의 고향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몽골군과 싸워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이게 계속 들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 돌아갔다 쳐들어왔다 돌아갔다 이것을 한 8번 9번 반복합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해요. 전쟁이 너무나 지속이 되자 이제는 뭐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화해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화해하는 약속을 강화라고 합니다. 3단계는 몽골과의 강화입니다. 몽골과의 강화. 네, 전쟁이 지속되자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 고려 왕실은요, 이런 무신들의 정권이 무너지다 몽골과의 강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를 얻게 되지만 고려는요, 이제는 약속을 하게 돼요. 몽골과 약속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 우리는 원나라의 부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부마국이 돼버려요. 원나라 황실의 부마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부마라는 것은 사위를 뜻해요. 즉 원나라 황실이 황제가 장인어른이고요. 그의 딸과 고려 왕은 계속해서 결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나라 부마국의 위치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몽골과의 강화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4, 50년 동안 고려를 괴롭혔던 이 몽골과 우리가 화해를 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세력은 삼별초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삼별초에 항쟁이 있었어요. 삼별초는 최씨 정권을 지키던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고려의 군대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자 삼별초라는 개인 사병 집단은 사실상 고려의 군대 역할까지도 했었어요. 그 삼별초가 고려 왕실이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자 삼별초가 반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섬을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네. 삼별초는 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어디로 옮겨요? 진도. 진도가 이제 진압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주도까지 가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결국에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돼요. 이게 삼별초의 항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몽골의 침략의 과정을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1번부터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그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몽골과의 화해하는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요. 굉장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어떤 간섭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변화가 있게 돼요. 원나라의 땡땡국의 위치에 떨어진다고 했었죠. 네, 무슨 국이요? 그렇죠. 부마국의 위치에 떨어진다 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가 사용하는 용어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사용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자료인데요. 고려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잘 가다가 쭉쭉쭉 가다가 어디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그쵸? 다들 뭘로 끝납니까? 종으로 끝나다가 충렬알부터 뭘로 끝나요?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충자가 하나씩 붙어요. 그쵸? 여기는 종으로 끝나는 건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묘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나라의 부마가 된 충렬알부터는요. 이제는 묘호, 황제를 사용하는 묘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되죠. 누구한테 충성하는? 원나라한테 충성하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 교과서 31쪽을 보게 되면 왕실 용어였던 조나 종, 황제만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충땡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폐하라는 단어도 못 써서 전하, 태자 대신 세자 이렇게 왕실의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관제도 역시 황제 관제에서 첨의부 4개의 밀직사 같이 그 관제 역시도 격하, 그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왕실의 용어라든지 관제가 격하되었다. 그리고 국정 전반을 도평의사사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도평의사사라는 곳에서 국정 전반을 이끌게 돼요. 여기 날개 보시면 도평의사사가 있죠? 그래서 도병마사라는 옛날에 그 회의 기구가 좀 더 커져서 만든 기구예요. 이곳을 장악하고 여기서 모든 나라의 일이 결정되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보죠.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자, 이건 적지 마세요. 네, 정동행성이에요. 행성은 기구라는 뜻이고요. 정자는 정벌하다 합니다. 동은 동쪽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고려의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는 뜻입니다. 자, 고려의 동쪽은 어느 국가가 있어요? 맞아요. 일본이 있었죠. 실제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 원정은 실패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간섭을 했던 게 바로 정동행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관이나 공녀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나라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을요,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이걸 기회를 삼아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이 공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녀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기왕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공녀로 갔던 고려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나중에 황제의 아내까지, 황후까지로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요, 원나라한테 뭐를 바쳐야 됐었냐면, 바로 매를 공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과 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응방입니다. 응방을 설치해요.
자, 이때 역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사냥 관련된 문화가 세계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된 만큼 이렇게 되게 역사가 깊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매 사냥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조련했던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 응방이라 적혀져 있죠. 이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수업을 열 때부터 보여드렸듯이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게 돼요. 그것을 몽골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원나라에서도 우리의 풍습이 유행했겠죠. 그것을 고려양이라고 해요. 몽골풍, 고려양 같은 문화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고려인들의 문화생활이 바뀐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가 이렇게 발립이라고 하는 몽골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소주를 만드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은요. 이런 거대한 국가였던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입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바로 권문세족이라 불러요. 권문세족들이 원간섭기 때 죄송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원나라는 친원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힘을 얻어서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나 농민들의 노동력을 수탈해 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농장을 확대해 가면서 경제력도 장악하고자 했던 게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산부터 산까지, 강부터 강까지 이 거대한 대농장을 권문세족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토지를 모았던 부원세력, 친원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었어요. 자, 이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을 했던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크게 반원개혁과 내정개혁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개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왕권에 해가 되는 친원 세력들을 축청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기항호의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철을 다 숙청해버리는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패단을 가지고 있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것을 없애버려요.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갖고 있었던 영토가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원래는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여기를 담당했던 게 여기 있는 쌍성 총관부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함으로써 이 원나라가 갖고 있었던 영토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 공격. 공민왕은요 이제 내정 개혁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세력이 엄청난 토지를 가지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죠. 무슨 세력이요? 권문세족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전민 변정 도감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여기 우리 교과서 왼쪽에 날개 부분을 보면 잘 해석되어 있어요. 전민이라는 것은 박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변정은 옳게 가려낸다라는 뜻이요. 정하다 그리고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도감은 임시관청을 뜻합니다. 즉 전민, 변정, 도감이란 것은
바깥 백성들을 조사해서 바르게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문세족들이 불법으로 가져갔던 토지나 아니면 노비들을 다시 조사해서 돌려주거나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구가 어디였다고요? 전민변정도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민왕이 새롭게 뽑았던 신돈이라는 사람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장악했던 정방이라는 곳도 이때 폐지가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다음 학습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누가 집권했었다고요? 네, 무신 정권이 이때 시기였습니다. 한참 무신들이 집권했을 때 1231년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몽골이 침략하게 되고요. 몽골의 침략을 이제는 막아내고 화해하는 약속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누구의 간섭을 받았습니까? 네,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원나라와 결탁하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곤문세족이라 불렀어요. 이 곤문세족 말고도 한편 원나라 교류 속에서 한 아주 개혁적인 학문이 하나 수용되게 됩니다. 그 학문은 바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었어요. 이때 성리학도 수용됐던 게 바로 원나라 간섭기였습니다. 자, 원나라 간섭기를 이제 극복했던 누구의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민왕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곤문세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민왕이 살해당하기도 하는 등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공민왕이 한참 개혁하고 있었던 시기는 국외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침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북쪽에는 붉은 두건을 둘러싼 붉은 두근을 머리에 두른 도적대라고 해서 홍건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남쪽에서는요, 일본의 해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들을 왜구라 불렀어요. 북쪽으로는 홍건적, 남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혼란스럽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한테 마치 슈퍼맨처럼 등장하면서 그들을 구해줬던 무인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때 홍건적과 왜구들을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무인 세력을 이렇게 불렀어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성계라는 사람, 최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한테 완전 인기 스타였어요. 공민왕의 개혁은요, 곤문세족의 반발로 많이 반발이 있긴 했지만 이때 공민왕이 세웠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성균관이라는 학교였어요. 공민왕은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의 과목으로까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적인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런 세력이 이제는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불러요. 자, 우리 교과서 사료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33쪽입니다. 자, 33쪽을 보게 되면 자료 1번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여기 볼게요. 하늘이 대인들에게 책임을 내린 것은 하늘이 이런 큰 사람들 우리들에게 책임을 내린 것은 본래 이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굉장히 힘들고 궁핍한데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것을 마음 깊이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에 책임을 다 진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이란 사람들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구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그 성리학자들의 마인드였어요. 이처럼 신진사대부들은요,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고민하는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명나라와 교류할 것을 주장하고요. 몽골이라는 북방민족이 세웠던 원과는 관계를 단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곤문세족들의 부정부패를 굉장히 비판했던 게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신진사대부들과 그리고 신흥 무인세력,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들이 중심으로 이제는 고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과 신흥 무인세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려 멸망의 과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진사대부들이 이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 이성계라는 사람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요동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나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싹 다 돌려버려요. 자,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군대로 돌렸다? 그 말은 즉 반역이에요. 그쵸? 자기가 살려면 고려 왕실을 장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돌려서 개경을 돌아와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던 사건, 이게 바로 위화도 회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보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요, 곤문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전법이란 걸 시행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정치를 주도하고는 있었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구는 고려는 너무나 부패했으니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바꿔버리자라고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급진사대부라고 불러요. 반면에 고려를 멸망시킨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를 잘 기억해보자 라는 온건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 온건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분열되게 돼요. 주류는 온건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찐파였던 일부가 이 온건파들을 제거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라를 바꿔버리자. 성을 바꿔버리자.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바꾸자. 라는 주장, 급진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아니라 이제는 조선이 건국되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안녕.